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어지는 군사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 구현을 위하여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완비한 우리 군. 오늘 국방 포커스에서는 최근 북러 관계 밀착과 변화하는 안보 정세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대응 태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북러 관계와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말씀해 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의 고재남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이효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정한범입니다.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 안보 정세 변화가 역시 또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먼저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정전 협상이 중단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상태에서 마주보고 질주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나토 간에 있어서의 질 수 없는 전쟁으로 변질되면서 정확히 지난달 큐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한 60주년이 됐었는데요. 그 60주년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큐바 미사일 이후에 있어서의 가장 핵 전쟁의 위협이 지금 고조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어떤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긴박한 남보 정세가 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북한의 미사일의 계속된 발사, 그리고 대만 문제랄지 또 이 경제 갈등을 둘러싼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이렇게 상호 연동이 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원장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는데요. 게다가 지난달 23일이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 체제, 이거 완전히 안전구도로 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21세기 국제 질서가 마치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정 교수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다들 굉장히 강성 지도자들이 들어선 형국이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도 트럼프 때부터 그랬지만,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아주 강성 지도자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지금 대외 정책도 굉장히 강경하고요. 또 중국도 시진핑 들어서부터 계속 강경 대결 정책으로 쭉 가고 있는 것 같고, 푸틴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일본도 이제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마침 또 이제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이제 당에서 총서기로 이제 세 번째 선출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5년을 더 갈 건데 5년 내로 끝날 거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네. 이제 심지어 4연임, 5연임까지도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이제 시진핑 1인 친정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중국도 지난 한 40여 년간에 있었던 가장 강성 지도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미국과의 대립구도, 이건 이제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탈냉전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에는 나름대로 상호 의존에 입각한 국제 협력의 분위기가 지배를 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진영 간 대결이 많이 완화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이제 중국도 강성 지도부가 들어서고 미국도 이렇게 중국 견제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진영 간의 대결이 다시 동아시아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역시 한반도도
물결 속에 휩쓸리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에 이 더더욱 동맹 강화를 하면서 이 신냉전 구도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밀접해진 북러 관계,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도 이제 정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부터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굉장히 공고화해 갔죠.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보면은 푸틴 대통령하고는 2019년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이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2016년, 2017년 제재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외교적 공간이 확 줄어들었었던 거죠. 이러한 줄어든 외교적인 공간을 바로 중국과 러시아로 대체를 해 나가면서 앞에서도 이제 진영 외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측면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더 확장돼 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 칠순을 맞이해서 축하한다고 이 축전을 보냈는데 이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친하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친합니까? 어떻습니까? 친한 관계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킨다라는 국가적인 이익이 훨씬 더 높겠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미 연대를 강화를 시켜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생일 관련돼서 축전은 쿠바 대통령한테도 보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행동은 아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 반미 연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교적인 목적 차원에서 주요 행사가 있다라든지 생일이 있다라든지 이럴 때는 축전 화환을 보내왔었죠. 그것 중에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그동안 대북 제재 측면을 본다면 북중 관계 밀착에는 정말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했는데 북러 관계는 좀 덜 관심을 가졌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대북 제재를 본다면 최근에 보니까 북한에게 러시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정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는 사실 중국 못지않게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가죠. 이제 뭐 그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김일성이 뭐 빨치산 활동을 한 것도 소련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소련의 후원을 받아서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소련은 이제 계속해서 북한의 후원 국가로 남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는 뭐 중국보다 훨씬 더 당시에는 중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중국이 점점 더 중요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북한에게는 소련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한다든지 또 지금 북한이 비대칭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비대칭 무기들을 만들기 위한 첨단 기술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대부분 다 러시아 쪽에서 넘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지금 그런 추측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지원 그리고 또 북한이 이 무기를 유지를 하려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하 자원이라든지 이제 특수한 자원들 그리고 또 에너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북한에게 이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마음대로 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선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많이 여전히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하기 이전에 그 러시아도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이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했던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 좀 해주세요. 최근에 어떤지.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하고 북한이 특별한 관계였던 것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 정책 이후로 말하자면 이제 구소련과 수교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북방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 한반도 주변 4강 중에서
좀 약간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가장 근접하게 호응을 해준 나라가 또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육자 회담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남북한과 미중일러 이 네 개 국가들이 모여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그런 회담을 했었는데 이 육자 회담국의 회담 중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준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었었고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러시아도 이 북한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하는 네.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북한이 이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금 나선 상황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북한이 가지는 입장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과거 공산권에 반대되는 진영,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러시아의 어떤 그 호감을 얻어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커 보이고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또 다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이 박사님께서 하노이 정상회담을 언급하시고 또 이 푸틴과 김정은 간에 있어서의 어떤 정상회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대화의 어떤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했고, 김정은 어떤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어떤 그런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지금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에 어떤 이제 타다본 차원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에 유엔 총회 차원에 있어서 4차례에 걸친 러시아 비판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이때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한 5개 국가 중에 하나로서 네. 북한이 사실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대북 단교 조치를 지난 7월달에 취했는데 이때도 러시아가 분리주의자 공화국인 도네츠크 공화국과 이 루안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을 이제 러시아가 하니까 북한도 따라서 인정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와 함께 가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에 지금 상황이 좀 미묘해졌는데요. 이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의 제재를 받는 나라 대표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일 텐데요. 이 박사님, 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의 공조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앞에서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 간의 협력은 사실상 루포를 피하기 위해서 제재를 받는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인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보면 지난 9월, 10월에 굉장히 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심지어 임의의 점수 핵 운영 부대를 태세를 점검을 해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지금 올해 보면은 거의 김정은 집권 11년 올해가 11년 차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종류의 미사일도 발사를 했었고 예. 또 다양한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많이 해도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하에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맞아떨어지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뭐 실질적인 변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교육이 거의 중단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올해부터 다시 재개되면서 북러 간의 백신이나 의약품 이 지원 등이
협력이 이제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사님? 지난 8월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종식을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9월 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는 백신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백신을 맞추겠다라는 부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백신을 어디에서 들어올 것이냐를 던져본다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가 되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경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9월 26일부터 중국과는 이제 철도를 통해서 물품이 들어오고 좀 러시아와 관련돼서도 일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 어떻게 보면 뒷배가 든든해진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원장님 조금만 더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를 조금 낱낱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 네. 예, 저는 조금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 양국 간에 있어서의 동병상련의 어떤 그 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2014년 크림 합병 이후에 국제적으로 이 외교적인 제재와 경제적인 제재, 특히 경제적인 제재를 심하게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좀 사상 유례가 없는 가혹하고 광범위한 대러 경제 외교 제재를 지금 받고 있고 따라서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군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좀 이단아의 말을 듣는 이 북한이라도 같이 끌고 가면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그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여러 어떤 그 지지를 끌어내고 또 북한 나름대로 당면한 여러 국제적인 고립과 이 경제난 극복 더불어서 이제 뭐 7차 핵실험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대북 어떤 그 접근 정책, 밀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대러 밀착 내지는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의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북한이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내 시료 점령 지역, 뭐 그들은 독립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이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과 부품, 설비를 제공을 하겠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게 외신을 타고 계속 퍼져 나가면서 많은 이슈를 낳습니다. 그리고 진위 여부에도 이목이 많이 쏠렸는데요. 특히 인력 수출이냐 아니면 병력 수출이냐. 정 교수님 정말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러시아조차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통 국가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재받는 국가들끼리 어떻게 한번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금 인력을 보내서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재 여전히 전쟁 중인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재건을 한다라는 건 아직 그 시기상조일 뿐더러 어느 쪽이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력 수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뭐 100만이 넘는 대군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보내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뭐 우크라이나다가 병력을 보내서 거기에 이제 그 러시아로부터 어떤 임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그런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 북한이 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 제재라든지 엄청난 여론의 비난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쇄국을 하고 보낸 지가 지금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역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뭐 지난번에 보니까 러시아의 이고프 코로셴코라고 하는 이제 군사 전문가가 뭐 그 국영 TV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10만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10만 명을 보내서 다시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방역 체계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선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한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이게? 뭐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트남전 모델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무기를 파는 것은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재래식 무기는 뭐 지원한다는 게 사실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있는 재래식 무기 자체가 다 거의 고물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지원한다는 건 일단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마 러시아에서 그거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비대칭 무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어쨌든 미사일은 굉장히 고도화해놨기 때문에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미사일 같은 거는 충분히 수출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또 그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기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자금도 지원하고 하면서 좀 대량 생산을 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역시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러시아가 굳이 북한에다가 자금 지원석을 생산할 필요가 있을까? 러시아의 공장들을 더 많이 돌리면 가능한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러시아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뭐 동지에 의해서 뭐 무상으로 제공한다 뭐 이런 차원이면은 좀 가능한 얘기지만 러시아가 자금을 지원하고 그것으로 해서 또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북한이 어찌됐든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하는 순간 서방으로부터의 제재 이런 건 또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면서 북한 경제에 어떤 좀 이렇게 틈을 만들고자 하는 북한 경제에 좀 숨통을 튀게 하려는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서 이제 많이 논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냉전 시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영역과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가 구분이 되어 있었었죠. 근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관계가 밀접된 이유 중에 하나는 둘 다 제재를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제재 문제를 풀고 여기서 다시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 저발전된 거를 다시 발전시키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이런 경제 관계를 보더라도 보면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를 침략한 이후에 그 제재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면서 보면은 반도체와 관련돼서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같이 겹치면서 국제사회가 반도체, 특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각종 부품들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지금 가장 많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럼 뭐 오히려 냉전 시대에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를 협력하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바로 북한도 그런 점에 착안을 한 거죠.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도네츠크라든지 이런 지역의 재건 사업에 노동자를 보내고 좀 루브라가 뭐 가치가 하락이 됐다면 러시아에서 기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북한의 경제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관계 또 전략적인 이해 가치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지면서 용어를 이제 새로운 전략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북러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연이은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공군기 시위 비행. 지난 10월 24일 서해 NLL 지역까지 도발 범위를 확대하며 한반도에 끊임없이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북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하면서
우호국인 북한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러시아.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더욱 밀접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양국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들여다봅니다. 전통적인 우방인 북한과 러시아. 그 시작은 1945년 10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당시 소련군과 평양에 입성하면서부터 맺어지는데요. 3년 후인 1948년 양국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양국은 사회주의 우방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옛 소련 시절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건 맞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거리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2020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 우호국과의 밀착을 통해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의 러시아를 향한 러브콜은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지난 2월 28일 북한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미국 탓이라는 건데요.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141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는데요. 당시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하나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22일 북한의 신홍철 대사는 이고리 모르골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을 만나 국제정세 변화의 맥락에서 양자관계를 강화해 갈 것을 확인. 북한 외무성은 태양절을 기념하여 바로 전날인 4월 14일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되새기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양자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양국의 이 같은 정치적, 경제적 공생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고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는 규탄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인터넷 기반을 북한이 이용한다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북한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며 정보, 기술, 암호화폐 등을 탈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한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 달러의 외환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공생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북러 공조행보에 대한 긴밀한 관찰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발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군 역시 북한의 도발 상황 등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러 관계 또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 지역 내에 북한이라는 우호적인 세력을 좀 더 심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이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미러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고 또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 그리고 미국 주도의 어떤 서방 세계의 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가 이제 최우선의 어떤 그런 그 과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북한이 이렇게 그 미사일 발사를 한 달 정도 도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가 내지는 현상 유지가 급선무다. 러시아는 사실상 그 북한 핵 개발 등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WMD 즉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이 다자회담 즉 그 육자회담이랄지 기타 어떤 여러 어떤 그 대북 제재에 동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국제사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실상 핵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자 최근에는 북한을 이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는 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일단은 북한의 그 대북 제재를 북한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이렇게 좀 약화시키고 완화를 하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난 2017년에는 중국과 더불어서 3단계 해법을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 북러 밀착 분위기 속에서 지금 북한의 행보를 들여다보면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 세계 시선이 모아진 가운데 이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마치 이들이 지금이 이 북한의 전력 증강에 호기로 오판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보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또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보면은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거에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2020년 6월에 푸틴 대통령이 핵 독트린을 발표를 했는데 그 핵 독트린의 상당 부분 내용이 지난 2020년 9월에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했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술핵 운용 부분과 관련돼서 북한이 러시아의 2020년 6월 핵 독트린을 거의 따서 갖고 왔고 또 이어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대대적인 전술핵 운용부대 연습과 관련돼서는 그 9월에 그 핵무력 정책법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은 대비태세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의 개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바로 전술핵 사용 부분인 거죠. 이 전술핵 사용 부분과 관련된 건 2020년에 핵 독트린에 기반해서 그거를 압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올 9월에 바로 북한이 이 전술핵과 관련된 부분을 핵무력 정책법에 넣고 그 부분을 또 우리에게 전술핵과 관련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강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이 한 거와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하는 그러한 전술핵 부분과 관련된 강압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군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핵 사용에 대한 어떤 이 의지를 자꾸 엿보이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일본을 넘어서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어요. 이렇게 한반도 주변에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진짜 의도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북한이 계속 그 화풀이식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는 이제 거의 뭐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발사를 하거든요. 뭐 물론 여기 뭐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 동맹과 관련된 어떤 정치 일정이 있을 때 또 요인들이 이 방안을 할 때 뭐 맞춰서 이런 그 기획 발사도 있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거의 눈치 보지 않고 이제 막 나가자는 식으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북한이 어느 정도는 약간 선을 좀 넘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직접적으로 뭐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그래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본 열도의 상공을 넘어가는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2017년인가요? 뭐 그때가 한 마지막이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대놓고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일본은 당연히 그 자국 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오히려 북한은 지금 앞서 쭉 나왔던 얘기들처럼 우크라이나전을 활용을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어떤 진영 대결을 좀 공고화하는 것으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북한 전문가이신 이호령 박사님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십니까? 걱정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네네. 저는 이 핵실험과 관련돼서도 좀 시기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이 2017년에 마지막 6차 핵실험을 하면서 또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했었죠. 그래서 네. 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와 관련돼서 한 분기라면 그다음 두 번째 분기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그 기회는 북한이 핵국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핵과 미사일의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거였다면 지금 후반부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핵과 미사일이 무기화시킴으로 인해서 이거를 군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군사 혁신이 있고 나면은 군사 전략이 바뀌게 되고 그런 군사 전략 바뀐 거에 따라서 운영을 해서 국방 개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이러한 수순을 따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핵과 미사일의 능력 고도화와 관련돼서 이건 협상용이라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 혁신의 첫 번째 새로운 무기 체계 개발인 거죠. 그거와 관련돼서 이거에 따라서 제도와 정책과 부대 조직 편성도 바뀌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7차 핵실험은 앞선 6차 핵실험과 다른 성격일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보면 건 7종류의 미사일을 다 보여주면서 전술 미사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을 봤을 때는 그 7종류의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술핵 탄을 위한 그러한 핵실험일 가능성이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풍계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풍계리가 아니라 이번에 전술핵 운용 부대와 관련돼서 그 노동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잘 보면은 공중의 목표물을 설정을 해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켰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EMP탄 가능성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7차 핵실험과 관련돼서 풍계리 말고 풍계리 이외 지역에서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우리 군 정말 억제력 강화로 해서 다양한 대비 방안 정말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북한의 도발 목적으로 이 코로나19 이후 이 가중된 내부 불만을 좀 무마시키고 이 체제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보이는데 이 핵무력에 대한 선전과 과시 역시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차후적인 문제고요. 가장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다. 그러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상당 부분 북한의 자원이 국방 분야에 지금 거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기보다 2기에 더 많은 군사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자긍심보다는 이로 인한 국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사상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월에 당 창건 기념일에 이례적으로 멸종식을 안 했죠. 보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구구절에는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창건 기념일에는 노동시민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술핵 운용 부대를 지휘를 했다라는 부분을 알리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뭐냐면은 바로 혁명 학교에 가서 사상적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와 관련돼서 북한 주민들이 결코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불만이 더 클 거다. 그런 측면에서 사상전 강화에 북한은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황만 봐도 이 정말 그 공군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근데 북한은 좀 공군력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 전투기를 최대 규모로 출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좀 원본 사진 좀 이렇게 막 좀 조작하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북한과 그 군사력 비교를 할 때 사실 몇 대냐 이걸 많이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군력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공군은 기술군 아닙니까? 첨단 기술군이기 때문에 공군력을 지금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비행기들은 뭐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최신의 전투기들이고, 북한의 비행기들은 대부분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사실상 고철덩어리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F-35 같은 비행기들은 뭐 한 대가 북한의 비행기 뭐 수십 대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150대를 출격시켰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이 뜨면 너희들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걸? 뭐 이게 한 대라도 만약에 놓치면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50대가 떠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고요. 사실 최근에는 또 어떤 해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좀 사진 조작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뭐 보니까 일부 사진에 나온 전투기들의 유사성이 매우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각기 다른 거리와 높이에서 비행 중임에도 같은 크기로 보이고요. 또 전투기의 모양이 흐릿하거나 분명한 차이가 없이 동일한 화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 150대 정도가 뜨면 사실 우리 탐지 자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이제 조작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조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러시아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핵 쉽게 용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 만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크라이나전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좀 이렇게 부차적인 이렇게 좀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어떤 그 기본 입장은 네. 이 핵무기를 포함한 그 대량 살상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거나 또는 뭐 저장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시킨 국제사회 차원에 있어서의 대러 제재 내지는 뭐 육자회담도 적극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뭐 승리 또는 현상 유지가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 일종의 역할 분담인데요. 네. 중동이랄지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는 러시아가 앞서서 이렇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반면에 이제 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남보 이슈랄지 기타 현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러시아는 백업을 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간에 있어서의 각 지역별 역할 분담 정책을 추진해왔고, 현재 어떤 북한 군사적 도발 그리고 이 7차 핵실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어떤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중국이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입장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 북한이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항을 좀 잘못하게 생각해서 도발 강도를 높여가다 보면은 이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술핵을 사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점이 오히려 북한에게 당황스러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에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지금 북한이 전략군 중심으로 전술핵 운용 부대까지 이미 시간에는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면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로 강압의 수단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앞으로 향후 전술핵 운용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확전을 통해서 위기를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전술핵 운용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 서방 지역, 나토 지역에 대한 강압인데 러시아의 강압이고 이걸 지금 북한이 우리한테 바로 카피해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사님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핵실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북한에게 가해질 수 있는 제재라든가 좀 불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할 때는 주로 다임을 많이 쓰죠. 외교, 정보, 경제, 군사.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할 때는 이제 프메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거꾸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헌법에 핵국가이다라고 이제 2012년에 명기를 하고 그 이후 쭉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를 시켰는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외교, 정보, 경제, 군사 중에 국가 자원을 어디에다 많이 투입을 했느냐를 보면은 군사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점점점 확장이 되고 외교와 경제 부분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에 해당되는 분야도 커져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대응책과 관련돼서 보면은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 해서 외교적 노력을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하고 있는 분야, 군사 분야와 정보 분야에 관련된 대응과 압박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난 10년간 거기에 대한 정책 개발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북한에게 우리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될 분야는 바로 군사 분야랑 정보 분야, 심리전 분야 여기에 대한 보다 강압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고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이 가운데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실시가 되는 등 이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더 굳건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한미 양국 이 군용기가 동원된 이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인데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투준비 태세 종합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던 훈련인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 문제 또 북미 대화 문제로 해서 연합훈련이 이제 조금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왔고요. 규모를 축소를 해서. 이게 이 훈련의 목적은 이제 전시 연합 항공 작전 수행이 있는데 그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이렇게 볼 거고요. 또 전투 준비 태세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건데 이 훈련에 참여한 비행기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이게 아마 북한이 공포스러울 정도인데 우리의 이제 주력기가 F-15K 그리고 KF-16이고 최근에 들여온 이제 차세대 전투기가 F-35A 아닙니까? 근데 F-35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평양 상공에 갔다 오더라도 전혀 북한이 알아차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이런 무기들은 전략 무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의 공포의 비행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 140여 대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미군도 F-35B 그리고 F-16을 포함해서 한 100여 대 정도가 참여를 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F-35A고 이번에 미국이 들여오는 것은 F-35B인데 F-35A는 기존의 다른 전투기와 같이 이제 지상에서 활주로를 통해서 이착륙을 합니다만 F-35B 같은 경우는 작은 항공모함에서도 뜰 수 있도록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거든요. 헬기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다른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F-35B까지 이제 들어와서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아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최근 북러 밀착 관계 우리가 살펴봤고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하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자, 이런 시기 우리 군 앞서서 약간씩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대응과 군사 대비 태세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정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북한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탄도미사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뭐 SLBM이라든지 뭐 잠수함 전력 비롯해서 또 이제 전술핵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비대칭 전력의 문제점은 사실은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비대칭 전력은 우리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 이제 허를 찔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설령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이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가장 장점은 속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잡아내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정찰 자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확충해서 북한의 모든 움직임들을 미리미리 다 포착하고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호령 박사님.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분명히 그 군사 혁신에 따라 군사 전략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 지금 국방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간파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 전략이라든지 정책을 좀 더 섬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외교 정책이라든지 또 대북 정책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원장님. 저는 그 유비무한의 군사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미중 미러 갈등이 어떤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 및 그 대남 군사 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러한 그 북한군의 어떤 그런 그 도발에 대응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삼축 체계 등 자체 어떤 그 방어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어떤 전략을 강화시키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미의 어떤 군사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 정책이 실패할 시를 대비해서 어떤 그 국내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더더욱 또 한반도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동맹 굳건히 더 다지고요. 또 억제로 강화해야 되겠고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또 군사 대비 태세는 뭐 강화해 나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런 정책에 또 많은 지지 또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세 분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러 관계 밀착, 신냉전 구도 확산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해가는 우리 군의 국민 여러분 큰 성원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